유럽 전체가 힘을 합쳐도 한국은 못 이깁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나토의 핵심 전력이 모두 모여도 한국이 준비한 포탄 360만 발, 자주포 3,300문, 20분 내 전국 실시간 보급망 앞에서는 그 모든 자랑이 종이장처럼 찢어질 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겸손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K-팝을 논할 때 조용히 지하의 요새를 파고 전장을 지우는 준비를 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작전명은 전선소거.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전선 자체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왜 한국은 핵 대신 포탄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포탄이 어떻게 전 세계 군사 전략의 판도를 뒤엎었는가?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럽 전략 분석센터에서 군사 보급망과 전시 대응 체계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개국의 군사 데이터를 다뤄봤지만 솔직히 한국은 제 레이더 안에 크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떠올리면 K-팝, 전자제품, 그리고 휴대폰 브랜드 정도였죠. 군사력은 미군의 후방기지 또는 북한 억제용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나토의 폐쇄회의에서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놓였죠. 두꺼운 표지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55mm 포탄 보유량 360만 발 이상. 이건 농담이거나 잘못된 첩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미국이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이 약 100만 발. 러시아의 초기 재고도 25만 발 남짓이었고 독일, 프랑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유럽 전체를 합쳐도 100만 발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혼자서 그 3배를 갖고 있다고요? 회의실 안은 조용했지만 제 속은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건 전략적 균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무게였죠. 동시에 의심이 들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많은 포탄을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지? 이 정도 규모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마치 감춰져 있던 거대한 얼음산의 윗부분만 본 듯한 느낌이었죠. 표면에는 숫자와 통계가 있지만 그 뒤에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당시 나토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군사 분석은 미묘한 위치였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망 속에서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구체적인 전력은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동료 분석가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이 기술은 좋아도 포탄은 그렇게 많이 안 쓸걸.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겠지. 포탄은 장난감이 아니니까. 속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제가 다루던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와 비교하면 한국의 숫자는 마치 지도 한 구석에 찍힌 검은 점처럼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에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360만 발. 사실이라면 한국은 전면전에서 몇 달이고 화력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국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전날 보고서를 보고 나서 그 숫자를 실수로 치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보유량부터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었지만 군사 전문지와 국제무기거래 보고서에서 흩어진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와의 계약 내용을 보니 놀랍더군요. 그 나라들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포탄 공급 체계까지 함께 계약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탄약 생산, 보급 능력까지 수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건 자주포 숫자였습니다. 보고서에는 3,300문이라는 수치가 있었죠. 오타라고 생각했는데 K9, K55, K55의 1까지 합친 전력 규모를 보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중 어느 나라도 이런 숫자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독일은 약 300문, 프랑스는 200문 남짓, 영국은 자주포 개념 자체가 제한적이죠. 여기서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포탄 360만 발과 자주포 3,300문이 결합한다면 이건 전장을 통째로 갈아엎는 능력이 됩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좁고 목표물이 가까운 전장에서 이 조합은 포화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매년 2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자국 생산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미국조차 최근 증설 후에야 월 4만 발, 독일이 계획 중인 월 3만 발 생산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이쯤 되니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저들은 이런 걸 감추고 있었지? 어떻게 이런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무대에서는 늘 온화한 경제 강국 이미지만 보여줄 수 있었던 걸까? 그 의문은 곧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런 준비가 억제 목적이 아니라 실전에서 전쟁을 목표로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지금까지 분석해온 어떤 국가 전략보다도 위험하고 동시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 속 지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반도 지형 위에 3,300개의 붉은 점을 찍어보니 그건 마치 심장 박동처럼 살아 움직이는 네트워크 같았어요. 만약 발사 명령이 떨어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단계로 한국의 포탄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360만 발이라는 숫자는 단순 재고 수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력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관관리 시스템까지 포함된 개념일 수 있었거든요. 우선 한미연합사령부의 과거 보고서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주 짧지만 무게감 있는 문장을 읽게 됐죠. 한국의 탄약고 수와 구조는 미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의 탄약고는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전국 산악 지형 곳곳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치들은 대부분 위성사진으로 식별조차 불가능하게 위장돼 있었고 심지어 민간지도 서비스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들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건 양이 아니라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화강암 지대를 그대로 뚫어 만든 지하 요새형 탄약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폭격에도 견딜 수 있고 지진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구조였어요. 게다가 내부 온도와 습도는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24시간 유지된다고 나와 있었죠. 포탄이 단순히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미군의 중앙집 중식 대형 탄약고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넓고 효율적이지만 한 번 타격을 받으면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국의 수천 개의 탄약고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 일부가 파괴되더라도 전체 보급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이 보급망의 속도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시 발발 시 각 탄약고에서 부대까지 20분 이내에 포탄 공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마치 땅속에 거대한 개미굴이 연결된 것처럼 도로, 터널, 전용 선로까지 연계된 복합 경로를 통해 포탄이 흘러나가는 그림이 그려졌죠. 상상해봤습니다. 전국 수천 개의 산속에서 동시에 땅문이 열리고 포탄들이 줄지어 이동하며 각 전방 자주포 진지로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걸 우리는 몰랐을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보여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외부의 평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생존 공식에 맞춰 완성시킨 겁니다. 예전에 한국을 다룬 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겸손으로 포장된 나라. 그땐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겸손은 외교적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치명적인 무기를 감추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었던 것이었죠. 한국의 탄약고 구조와 보급 속도를 파악한 뒤 유럽의 실태와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나토의 중추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독일부터 보았습니다. 155mm 포탄 보유량 약 10만 발. 전시 하루 평균 5천 발을 소모한다고 가정하면 20일 버티면 끝입니다. 프랑스는 약 6만 발, 하루 3천 발 소모 20일 남짓. 영국은 더 적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기 5만 발 언저리.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검증된 수치였죠. 생산 능력은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은 공장 증설 후에도 월 3만 발이 최대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월 1만 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민간 계약과 수출 물량이 섞여 있어
실제 전시 전용 생산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의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유량 360만 발, 연간 생산량 20만 발 이상. 게다가 전국에 분산된 탄약고와 전시 20분 이내 보급망. 솔직히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두 개로 나눠 놓고 왼쪽에는 유럽 각국의 포탄 재고 그래프를, 오른쪽에는 한국의 수치를 띄웠습니다. 왼쪽은 낮은 막대들이 겨우 1개월, 2개월 분량을 표시하고 있었고, 오른쪽은 거대한 기둥 하나가 그래프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어떤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어온 그 근거가 이렇게 초라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탄약고 구조가 중앙집 중식입니다. 대규모로 보관하고 한 번에 대량 출고하는 방식이죠. 효율적이지만 첫 타격에 취약합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해 주요 탄약고가 몇 곳만 파괴돼도 전선 전체가 마비됩니다. 반면 한국은 전국에 수천 개의 탄약고를 분산 배치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일 지점을 잃더라도 전력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전시 생산력까지 고려하면 그들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화력 공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흩뿌리는 거리, 행인들은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 평온한 일상 뒤에 우리의 군사 현실은 얼마나 위태로운지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에 적힌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유럽의 포탄 재고와 생산 능력으로는 러시아와 같은 고강도 포격전에서 3주를 버티면 기적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국과 유럽의 차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최소 수개월 버티며 전선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3주도 안 돼 탄약이 바닥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메모를 적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군사력은 한국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였구나. 며칠 뒤 한국군의 작전 개념을 다루는 보고서를 읽다가 한 단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전선소거. 이게 무슨 뜻이지? 내용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들은 전선을 조금씩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전선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포탄과 로켓을 비처럼 쏟아부어 해당 구역의 지형, 시설, 병력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거죠. 전국에 흩어진 3,300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포문을 열고 각각이 분당수 발에 155mm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 여기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합세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까지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포격이 단 10분만 이어져도 전방 수십 킬로미터의 전투지형은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포병이 보조 화력으로 움직입니다. 보병이나 기갑부대가 전진할 때 목표 지점을 몇 발 타격해 진격을 돕는 시기죠. 하지만 한국군의 개념은 주역이 포병이고 나머지 병력은 그 후를 따라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방식이 이론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의 탄약고에서 20분 이내에 포탄이 보급되고 자주포들은 사전에 계산된 사격 좌표를 입력받아 포격 개시 신호만 기다립니다. 그 광경을 머릿속에서 그리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적의 전투 의지 자체를 부수는 방식이었거든요. 살아남더라도 그 전선에는 더 이상 방어선으로서의 가치가 남지 않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찾으니 한국군의 포격 훈련 영상이 있었습니다. 다발 포격, 연속 사격, 포탄 시간차 도착 기술까지. 한 포대에서 발사한 포탄들이 서로 다른 궤도로 날아가 동시에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장면은 경이롭기까지 했죠. 그 순간 이해했어요. 왜 한국이 360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하는지, 왜 1천만 발 확보를 목표로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논했지만 한국은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와 파괴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 한국은 후자를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보고서를 덮으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죠. 겉으로는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던 나라. 늘 미소를 띤 얼굴로 경제 이야기만 꺼내던 나라.
그토록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나라가 어째서 스스로를 철저히 평범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했을까? 왜 국제 무대에서 군사 강국이라는 말을 한 번도 스스로 입에 올리지 않았을까? 그 의문은 제게 숙제처럼 남았고 저는 마침내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에 한반도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4개의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시선이 교차하는 거대한 회랑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자원이 풍부하지도 지형이 넓지도 않았지만 전략적으론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민감한 지점이었죠. 그런데 그 위치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끝없는 압박과 생존 경쟁의 무대였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곧 외교 분쟁으로 번지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주변 강대국의 의심과 간섭이 쏟아지는 땅.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조심스럽고 군사적으로는 침묵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 속 한국의 군사 전략 기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소리 없는 문장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겸손은 전략이고 침묵은 생존이다. 그들의 겸손은 성격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어요.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실력을 키우고 외부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천천히,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방식. 그들은 무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군사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 무대에선 K 콘텐츠, 반도체, 배터리, 조선소를 내세우며 문화 강국, 기술 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했죠. 덕분에 주변 강국들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었고 그 사이 국내에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무장을 완성해간 것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하다. 그들의 외교적 태도와 군사 전략을 관통하는 한 줄 요약이자 군사 전략 교과서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완벽한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 지표로는 세계 10위권, 기술력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기반 위에 수천 개의 지하 요새형 탄약고를 얹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또 하나의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한국은 핵무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파고들수록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은 개발하는 순간 전 세계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한 발 잘못 꺼내면 수십 년 외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5mm 포탄과 자주포는 다릅니다. 방어라는 명분 아래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을 만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이 쌓아온 이 재래식 전력이 어지간한 핵보다도 실전적이고 위협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360만 발의 포탄, 3,300문 이상의 자주포, 여기에 전국을 덮는 분산형 탄약고와 20분 내 보급망까지 결합되면 단 하루 만에 전선을 통째로 지우는 능력이 실현됩니다. 그건 더 이상 재래식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전장을 무력화시키는 현대식 압도 화력 전략이었어요. 이쯤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째, 상대가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들고, 둘째, 그 순간이 오면 아무도 예상 못한 수준의 반격을 가하는 것.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 아래로 도심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엔 한국의 지도가 겹쳐 보였습니다.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힘을 숨긴 게 아니라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분단된 경제 강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군사력이라 해봐야 미군이 빠지면 힘을 쓰기 어렵고 전시엔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몇 주간 조사한 자료들과 계산은 그 모든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 제목부터 다시 바꿨습니다. 기존의 한국 방위 역량 개요라는 무미건조한 제목 대신 한국 실전이 벌어지면 전장을 지우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유럽의 전력표를 다시 꺼내 비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각각의 수치는 여전히 초라했죠. 보고서 중간에 제가 본 포격 훈련 영상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동시에 발사된 포탄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목표 지점에 거의 같은 순간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목표 지역이 순식간에 연기에 뒤덮이는 모습.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싸우는 나라다. 외부에는 겸손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전이 벌어지면 그들의 포격은 지도 위에서 전장을 지워버릴 것이다. 저장 버튼을 누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만족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이 나라를 적으로 돌린다면 겪게 될 참상을 상상한 두려움이었죠. 보고서를 완성한 뒤에도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분석 문서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건 세계의 군사 지도에 새로운 색을 칠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보고서를 국제군사분석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일부는 과장이라고 비웃을 테니까요. 하지만 숨기기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장엔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서서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실전이 벌어지면 전장을 지우는 나라라는 제목이 화면에 뜨자 여러 시선이 의아하게 저를 향했습니다. 몇몇은 이미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죠. 천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포탄 보유량 360만 발, 연간 생산 20만 발 이상, 3,300문의 자주포와 전국에 분산된 수천 개의 지하 요새형 탄약고, 그리고 전시 20분 이내 보급이 가능한 체계. 이 수치와 구조를 하나하나 비교하자 회의장의 공기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유럽 각국의 포탄 재고와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을 때 처음에 그 여유로운 표정들은 사라지고 대신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3주 버티면 기적이라는 나토 내부 보고서의 문장을 읽어주자 몇몇 대표단은 노트북을 덮고 제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군의 전선소거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밀어붙이는 전진이 아니라 전장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수천 문의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이 동시에 발사돼 적의 방어선과 보급선, 지휘 체계까지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방식. 발표가 끝난 후 한 장성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내용 정말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굳이 숨기지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죠. 그 대답에 장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며칠 전 제 얼굴을 그대로 봤습니다. 놀람과 경계,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한국은 군사강국이라는 라벨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숨긴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결론에 썼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얕보는 것은 전장의 결말을 미리 정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들은 실전이 시작되면 지도 위에서 전장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한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올렸을 때 제 머릿속엔 평화롭고 기술력 높은 경제국가의 이미지뿐이었죠. 하지만 자료를 파헤치고 숫자를 비교하고 그 속에 숨겨진 전략을 이해하면서 그 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무력함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는 말 대신 묵묵히 준비했고 힘을 드러내는 대신 침묵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제가 상상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을 얕보는 건 위험한 실수이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보고서를 쓰고 나서 제 세계관은 변했습니다. 전략이란 무기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꺼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한국이 제게 보여줬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들의 땅, 그들의 하늘,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평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고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40년 넘게 전쟁을 설계해온 프랑스 해걱제 전략가가 직접 보고 듣고 무너졌다고 말한 그 나라.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꾼 나라.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민 전체가 그 자체로 무기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 마르셀입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40년간 나토에서
핵 억제 전략을 연구했고 그중 17년은 핵 확산 억제실 실장으로 일했어요. 핵을 다룬다는 건 곧 전쟁을 멈추기 위한 가장 위협적인 수단을 다루는 일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죠. 사람들은 핵무기를 악마라 부르지만 저는 오히려 인간이 만든 가장 냉철한 계산기라 생각했어요. 전쟁을 원하지 않을수록 강력한 파괴력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 철학이었죠. 전쟁을 막는 건 겁을 주는 일이었으니까요. 두려움은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2025년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왔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 두 나라 모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발언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긴급히 브뤼셀 전략센터로 호출받았고 곧바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 사이에 기이한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시 민간 대응 시나리오. 처음엔 웃었어요.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한국이 무슨 대피 시나리오를 짠다고. 그건 폭풍 앞에서 우산 펼치는 수준 아닌가. 하지만 문서를 읽는 내내 저의 오만은 조각나기 시작했죠. 그 안엔 예상 도발 시점, 인도 내 K기업 대피 경로, 우회 수송망 확보 계획, 인도 공장 재가동 시점까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시뮬레이션이 포함돼 있었어요. 놀랍게도 군사 정보보다 민간 정보가 더 정밀했습니다. 보고서 하나를 다시 펼쳐 들었어요. 2025년 5월 7일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북부 테러리스트 캠프를 정밀 타격한 직후 작성된 나토 긴급 분석문이었죠. 파키스탄은 민간 피해를 주장했고 즉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인도 전투기 5대가 격추됐다는 소식이 도착했어요. 그 순간 제가 수십 년간 막아온 균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장, 이건 억제 실패야. 제 동료들은 술렁였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두 핵보유국이 이처럼 신속하고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20세기 말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핵 연쇄 반응 시나리오의 초기 국면이었어요. 나토 전략 서버엔 실제 사용 임계점이란 단어가 계속 떠올랐죠. 파키스탄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인도는 국경방어선 강화와 동시에 비상전시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군사위성의 시선이 히말라야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엔 하나의 수치만 떠올랐습니다. 11억 명. 이건 인도와 파키스탄의 총합 인구였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적힌 분석에 저는 숨이 막혔죠. 핵 사용 후 일주일 내 사망자 4천만 명 예상. 전 세계 식량망 붕괴로 인한 기아자 수 최대 20억 명 도달 가능.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두 나라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류 전체가 뒤집힐 수 있는 거대한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국가별 대응 전략 목록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꽤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민간기업 위험 대응 및 공급망 우회 시나리오 한국형 연동 대응 전략. 그게 뭔지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한국이 왜 여기 있나요? 이건 유럽, 아시아 핵충돌 시나리오입니다. 그러자 한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2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어.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정부, 민간 연계 시스템을 정비했지. 핵전쟁을 다룬 제 인생에서 비핵 보유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니. 한국 정부 측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우리는 예측했고 상상했고 준비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질서를 지킬 주체다. 이건 누군가가 진심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 전체를 설계한 기록이었죠. 처음으로 총도 미사일도 없이 전쟁을 통제하려는 나라의 의지를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결심했죠. 이 나라를 직접 봐야 한다. 핵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 최악의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가. 바로 다음 날 한국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생각을 훔쳐본 것처럼 정확히 그 시점에 제게 손을 내밀었죠. 서울행 비행기에서
다시 그 보고서를 꺼냈어요. 무려 146페이지. 민간기업, 군, 지자체, 보건당국, 물류창고까지 전부 연결된 전시 연계지도. 처음엔 단순한 민간 매뉴얼이라 여겼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부가 아니라 기업 주도로 작성된 거지? 거기엔 현대차, 삼성, 포스코, 심지어 작은 전자부품 협력업체까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위기시 행동 수칙, 전기, 수도 차단 절차, 부품, 우회 조달 경로, 협력국 연락선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보낸 수행비서와 함께 곧장 세종시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첫 문서. 그건 지도였습니다. 이건 뭐죠? 작전 지도인가요? 질문했어요. 그러자 젊은 전략 분석관이 웃으며 답했죠. 작전이 아니라 민간, 군, 정부 협조체계 지도입니다. 이어서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총으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간망을 끊는 전쟁이거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제가 40년간 나토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이었죠. 전쟁은 총보다 먼저 시스템을 타격한다. 그 말의 의미가 하나둘씩 제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도엔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전기망, 통신망, 산업물류망, 공장별 피난 경로, 긴급연료 공급소 위치, 심지어 이재민 발생 시 장례 절차 간소화 매뉴얼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총탄이 날아오기도 전에 그들은 죽음을 정리하는 준비까지 마친 셈이었죠.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이건 군사자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거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린 예전부터 국가란 게 국민보다 앞에 쓰러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나토는 항상 명령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무를 말하더군요. 그 차이는 전략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 그 자체였죠. 이어진 브리핑에선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 논의됐어요. 하지만 그 자리의 무게 중심은 달랐죠. 다른 나라였다면 우리도 대비하자가 핵심이었겠지만 한국은 우리가 흔들리면 누가 함께 흔들릴지까지 계산하자였어요. 그건 전략이라기보다 책임감이었고 억제라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무기 지도만 봐왔는데 이 나라는 사람을 지키는 지도를 먼저 그리고 있었구나. 무섭게 정교하고 불편할 정도로 치밀한 준비. 하지만 그 안에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오직 사람의 자리만 정확히 그려져 있었던 그 지도.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이전처럼 전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들은 총보다 먼저 손전등을 꺼냈고 미사일보다 먼저 피난버스를 준비했으며 핵전략보다 먼저 노인과 아이의 피난 루트를 그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지켜내려는 의지로 움직이는 나라구나라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종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정부가 비공개로 운영 중인 복합위기 상황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민간 주도의 훈련이라니 어쩐지 군사적 긴장감도 없고 대충 흉내만 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시야에 들어온 건 수십 대의 화물트럭, 긴급 수송 차량, 군용 전력 지원 차량이었어요. 사람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죠. 그 대신 노트북, 위성 GPS, 무선 통신 장비를 들고 트럭 옆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군인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심지어 어떤 차량엔 포스코, 어떤 차량엔 삼성 SDI, 어떤 쪽 텐트엔 한화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기업이 전쟁 훈련에 이 정도로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상 상황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충돌로 인한 수출 중단 사태가 벌어진 뒤 우회 물류망 재구축과 대체 부품 공급 라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제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의 말투는 군인이 아니라 공장 관리자 같았지만 하는 일은 명백히 전쟁 준비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물었어요. 이 훈련은 얼마나 자주 실시됩니까? 그는 대답했죠.
민간, 군 통합훈련은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총 8번, 참여 인원은 약 4만 명이었죠. 트럭 옆에 선 한 60대 남성은 퇴직한 물류기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군인이 싸우기 전에 물류가 끊기면 먼저 지는 겁니다. 전쟁은 기관총보다 트럭이 먼저 나가야 버팁니다. 그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전장을 시스템으로 경험한 거였죠. 한국은 전쟁을 싸움이 아니라 작동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군인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택배기사, 버스기사, 창고지기가 먼저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게 이 나라에선 국가 전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K방산이든 뭐든 한국을 평가할 때 우리는 늘 기술력이나 속도만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죠.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움직이는 민간 덕분에 강한 나라라는 걸요. 트럭이 출발하자 곧이어 물류센터에서 드론 수송 시범이 이어졌어요. 드론은 정밀하게 재난지역 모형 위를 날아다녔고 민간 AI 시스템이 최적 경로를 스스로 계산했죠. 그 광경은 마치 전쟁을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대신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안엔 두려움도 없었고 당황도 없었죠. 단지 정확함, 준비됨,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메모엔 이렇게 남겼어요. 전쟁을 막는 건 군인이라 믿어왔다. 그런데 여긴 주차관리 직원도 전쟁을 막고 있었다. 현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북 문경에 사는 한 중년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총을 들었지만 우린 통신망을 지켜요. 또 한 명의 물류회사 관리자는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게 안 되면 정보라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비상시 대피로를 외우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훈련 참관을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쟁은 폭탄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불안이 퍼질 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불안 방지 훈련을 하고 있죠. 아이들이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며 어른을 도울 수 있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국방부의 한 간부와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미사일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목표입니다. 전쟁보다 빠른 시스템이 있으면 총을 꺼낼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맴돌았죠. 이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그게 제가 평생 꿈꿔온 전쟁 억제의 완성형이 아니고 대체 뭐였을까요? 서울 광화문 근처 호텔에서 아침을 맞은 건 출장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창밖으론 출근길 인파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죠. 그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분하지? 바로 그날 국내 주요 기업 재난 대응 회의에 초청을 받았어요. K자동차, L전자, 그리고 모 재벌그룹 산하물류, 건설 계열사까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회의였죠. 회의실은 사무적인 분위기였지만 의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동 해상 봉쇄 시 원유 재고, 시나리오 확보. 인도 생산라인 마비 시 브라질 우회라인 자동 전환. 파키스탄 공장 철수 시 피해 최소화 로드맵. 이건 정부 전략 회의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 이런 걸 왜 먼저 하고 있죠? 통역을 맡은 한국 전략관이 답했죠. 한국에선 기업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도 늦습니다. 위기를 체감하는 건 정부보다 시장이 먼저니까요.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한국에선 통제보다 예측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였던 겁니다. 심지어 기업들은 내부 시나리오도 단순한 수익 손실이 아니라 협력국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먼저 고려하고 있었어요. 부품을 어디로 우회하느냐보다 어떤 지역에 아이가 많고 그 학교 주변 도로가 어떻게 통제될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한 기업 실무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공급망에 연관된 나라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으면 우린 평생 그 국가에 발을 못 들이죠. 그 순간 머릿속에 전기처럼 떠오른 문장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익보다 기억을 먼저 계산하는 나라구나. 그 회의장에선 더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중견기업 사장이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 공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이 위험에 처하면 현지 직원 가족 전체를 한국으로 대피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항공편과 숙소까지 계약해뒀습니다. 또 다른 건설회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죠. 중동 현장에서 위기 발생 시 우리는 현지인 직원들에게도 한국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길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중소기업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작지만 위기 시 인력과 차량을 모두 국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살아야 기업도 살죠. 이런 발언들을 들으며 저는 나토에서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안보 철학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서로를 지키는 그런 삼각 구도였죠. 그날 오후 행정안전부 산하위기관리센터에 들렀습니다. 거기선 정부 차원의 국가 예측형 대응망 시연이 진행 중이었죠.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인도발 정밀 타격, 무역항 혼란, 한국 수출항 병목, 소비재 공급 붕괴. 그런데 놀라운 건 정부보다 먼저 반응한 건 전국 편의점 물류망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즉, 국가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민간 유통망이 발빠르게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요? 담당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한국은 전쟁 대비 시스템이 두 겹입니다. 하나는 군사고 하나는 민간이죠. 둘이 동시에 움직이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못 뚫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명령이 내려와야 움직이는 나라와 징후만으로 먼저 움직이는 나라는 전쟁 발발 시점부터 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도 인도, 파키스탄 충돌 직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보다 하루 먼저 인도 현지 인력 철수를 시작했고 유럽보다 이틀 빨리 물류 선적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고 가장 적은 피해를 입었죠. 세부적인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담당자는 전국 단위 시스템을 보여주었죠. 실시간으로 전국 곡물창고, 물류센터, 약국, 주유소 정보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기 발생 시 어느 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 바로 파악하고 재분배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위기 대응 3단계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단계, 민간 기업의 선제 움직임. 2단계, 지자체와 관공서의 지원체계 가동. 3단계, 중앙정부와 군의 통합 대응. 이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대응 체계였죠. 가장 작은 단위에서 먼저 감지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담당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서 배웠어요. 국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국민 하나하나가 작은 국가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래된 과거를 떠올렸어요. 냉전시대, 나토 회의실에서 억제란 무엇인가를 두고 싸우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땐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억제 전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무기를 꺼내기도 전에 전쟁을 막고 있었어요. 그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었죠. 한국은 매번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부보다 기업이, 군대보다 민간이, 위기보다 시민이 한 발 더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제가 평생 그토록 찾고 싶었던 전쟁 없는 억제력의 정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 실장님, 오늘은 조금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날은 한국 방산업체의 실전 대응 시스템을 직접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수많은 데이터와 영상으로만 보던 그 괴물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경북 창원, 울산과 가까운 이 도시는 한국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의 심장 같은 곳이라 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공장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자꾸 나토 창고의 그 거대한 미사일 창고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여기도 그와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도착한 첫 공장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군인도 무장요원도 아니었어요. 방호복도 없이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젊은 기술자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실장님, 오늘 보실 건 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10분 후에야 이해됐습니다. 거대한 조립라인 위에선
자주포 궤도판과 전자유도, 장비가 정확한 각도로 정렬되고 있었죠. 그들은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전투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설계도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는 사격이 아니라 도달이다. 무기는 터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억제력은 정확성에서 비롯된다. 이건 군용무기 철학으로 보기 어렵군요. 그러자 동행한 한국방산연구소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우린 무기를 만들 때 사용을 최후로 미루는 구조를 만듭니다.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상입니다.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죠. 그 말은 저를 아연하게 만들었어요. 나토에서도 수많은 무기를 봤지만 그 무기 하나하나에 이런 정신을 집어넣는 나라는 처음이었거든요. 해당 공장의 또 다른 생산 라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선 K2 전차의 전자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전차 포신의 정확도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는 게 통신 안정성이었죠. 이건 움직이는 전략 거점입니다. 포탄을 발사하는 능력보다 정보를 주고받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운영 담당자의 이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파괴력이 아니라 연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이런 접근은 제가 나토에서 배워온 무기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조립 공정 마지막 단계는 압권이었어요. 그 위에선 실제 사격 테스트 대신 사용 없이 억제하는 효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대국이 이 무기를 보았을 때 선제 타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를 AI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을 막는 무기가 실제로 쓰지 않는 것을 설계 목표로 삼는 나라.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무서운 전략이라고 느꼈어요. 방문 마지막엔 현장 기술자들과 차 한 잔을 나눴습니다. 그중 한 40대 남성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실장님, 저희는 총을 만든다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건 방패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전쟁 뉴스 안 보고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전략, 철학, 핵이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제 노트에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만들 때 전쟁을 설계하지 않는다. 가장 두려운 나라란 가장 전쟁을 싫어하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보며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무기보다 빠를 수 있었던가? 그건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겠다는 집단적 의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작동시킨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5월 12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날, CNN은 핵 사용 임계점 도달이라는 자막을 걸었고, 나토는 긴급 안보자문 회의를 소집했으며 전 세계 주요 증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 옆자리엔 누군가 노트북과 휴대폰을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죠. 카페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전쟁이 세계를 긴장시킬수록 이 도시는 오히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혹시 저 자리 주인이 누구예요? 카페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선 다들 그냥 두고 가요. 누가 손대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나토 전략국은 지금 카슈미르 주변을 중심으로 전 세계 12개 위성망을 가동 중이었고 미국에선 한국도 긴장해야 한다며 여러 방송이 안보위기 경고를 쏟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 나라는 지갑을 두고 떠나도 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일정은 서울 시민안전센터였어요. 지하철 화재, 전력 차단, 유해가스 유출, 테러 모해 등 다양한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을 하는 곳이었죠. 직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매뉴얼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일상이죠. 그 말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평화를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 그 자체로 작동하는 나라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이후로 일부러 도심 속 평범한 곳들을 많이 다녔어요. 광화문, 마포, 신촌, 종로, 시장도 가보고 동네 식당도 들어가 봤죠. 사람들은 누구 하나 전쟁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뉴스 속 위기와 이 거리의 풍경은 완전히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지하철 안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노약자석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다가 노인이 타자마자 조용히 자리를 비우고 옆 칸으로 이동하더군요. 그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 사회에선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문화다. 이 민족은 혼란을 견디는 훈련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삶 자체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외국의 위기 대응은 종종 군사력이나 대규모 통제 방식을 택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먼저 사람 스스로 움직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쟁 억제는 무기보다 시민의 질서 감각이 먼저여야 가능하다는 걸 이곳에서 배운 겁니다. 이제까지 저는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선 위기를 당연하게 이겨내는 국민을 봤어요. 그것도 억지나 명령이 아니라 평소처럼 살아가기만으로 말이죠. 한 줄로 말하자면 이랬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할 때 이 나라는 그저 일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상이야말로 전쟁을 멈추는 진짜 무기였어요. 출장 마지막 주, 저는 한국 국방부 외교협력과의 소개로 경기도에 위치한 K방산 수출관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당초 이 방문은 단순한 방산 수출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한국이 팔고 있는 게 단지 무기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파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준비한 시스템을 함께 수출합니다. 처음엔 다소 과장된 문구라 여겼어요. 국가 PR 정도겠지 싶었죠. 하지만 회의실에서 실제 협정 문서를 열람하고 인도와의 최근 수출 계약서를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K9 자주포, 천무, 장갑차, 익숙한 장비 목록 뒤에 연계 시민 대피 체계 이식 조항, 민간, 군 통합훈련 노하우 이전, AI 위기 분석, 알고리즘 공동 운용 등 비무기적 항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무기 없이도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전체 시스템을 함께 파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 대한민국뿐이었어요.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이런 비군사 항목까지 굳이 왜 넣습니까? 그는 잠시 웃고는 조용히 말했죠. 총은 쏘면 끝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한 세대를 지킵니다. 우리는 나토에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무기는 억제 수단이다. 하지만 결국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말하고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아도 억제될 수 있는 무기만 만든다. 회의 후 저는 최근 K방산이 공급된 몇몇 국가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구매국 대다수가 한국에게 요구한 건 사격 훈련이 아니라 위기 대응 매뉴얼, 시민훈련 자료, 드론 물류 통합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한 중동 국가의 대사관에선 한국형 방산 구매 이후 국가 위기관리 교육을 함께 받고 싶다고 요청한 기록도 있었어요.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라 철학 수출이었어요. 또 다른 측면도 발견했어요. 한국의 무기는 항상 방어용으로 설계되고 있었죠. 그것도 단순한 물리적 방어가 아니라 상대의 공격 의지 자체를 꺾는 심리적 억제 측면이 강했어요. 담당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기를 만듭니다. 그게 진정한 K방산의 철학입니다. 다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트럭들이 조립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노란 조끼를 입은 민간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시스템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총을 들지 않은 전사들처럼 보였어요. 마지막 날, 인도 출신의 무기 구매 담당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제게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무기를 사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을 보여줬고 결국 우리는 그걸 선택했죠. 무기보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지금 탄환보다 체계를 팔고 있고 총소리보다 일상을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이 나라가 처음부터 전쟁을 피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상을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전 그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고 전장을 장악한 유일한 나라다. 그들이 파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살아남는 질서였다. 귀국을 하루 앞둔 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고요한 골목에 은은한 전등 불빛이 켜져 있었고 골목 끝 작은 찻집에선 아주머니가 조용히 창밖을 닫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너무도 평화로워서 차라리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불과 이틀 전 나토는 다시 긴급 작전권 회의를 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언급했고 인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붐비는 지하철, 빨래를 널고 자전거를 타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아무도 무기 들지 않았고 아무도 피하지 않았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핵 억제론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도무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학생들의 손을 잡아 건너게 해주고 있었죠. 교통정리를 마친 그와 대화할 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나라지요. 그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나토에서 수백 번 국가방어를 말해왔습니다. 군사 균형, 작전 계획, 미사일 배치, 핵 억제 수단. 하지만 이 노인은 총도 들지 않았고 전투복도 입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제가 본 군사력은 전부 제 상식 바깥에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아니라 카페에서 자리를 지키던 대학생. 전투기보다 빨리 움직이던 물류트럭. 철모가 아닌 헬멧을 쓰고 위기를 대비한 공장 노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얘기조차 꺼내지 않는 국민들. 그들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갔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 너무도 견고하고 너무도 강해서 어떤 군사 위협도 뚫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진짜 억제력이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시민이 만드는 질서.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지키는 거리. 전 그걸 너무 늦게 배운 겁니다. 출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군사안보자문관과 커피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아직도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국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평생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법을 전쟁의 언어로 배웠죠.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힘은 전쟁을 상상하지 않는 국민에게 있다는 걸요. 비행기를 타기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나는 군인이었고 그들은 국민이었다. 나는 위기를 분석했지만 그들은 삶으로 견뎠다. 그리고 그 힘이 전쟁을 멈추고 있었다.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도 그들은 여전히 전쟁을 막고 있을 겁니다. 무기로가 아니라 삶으로, 일상으로, 질서로.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